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락코름, 오늘도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어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력을 독점을 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인데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조 대표님부터? 어제 발표는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을 했는데 예. 그 결론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였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는데 북한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우선 성관이를 습격을 해가지고 성관이의 자료를 조작을 해가지고 또는 고문까지 할 준비까지 해가지고 결국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예. 그래서 이 국회는 말하자면은 작사를 내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엄령을 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했다. 그런데 어제 발표를 들으면 딱 귀에 남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이 이 계엄령 선포의 한 중요한 심리적 동기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설명에서 김건희 씨가 남편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면서 계엄에 개입은 안 했다. 그러나 계엄에 한 이유가 김건희 씨 보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건 조금 앞으로 다퉈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뭐 대체로 잘 들었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역대급 사정정국이라는 뭐 비판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역대급 계엄이라는 그 역사적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이뤄진 수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사전에 계획했다라는 그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내란 특검이 말씀하시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그렇게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면 아마 그 계엄을 성공을 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또 개인적인 독단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국무위원들과 이 군 간부들이 끌려 들어간 전 계엄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내란 특검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법원의 시간이니까 법원이 잘 판단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왜 12월 3일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온갖 이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특검에서 2023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엄을 기획했다 결론을 했습니다만,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 취임전 혼란 시기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군과 연관시키는 것은 상당한 사실적 근거도 부족하고요. 예. 그런 움직임을 뭐 포착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미군이 한국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작전 지휘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정시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측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긴 사무총장. 검찰총장 시절부터 쿠데타라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하고, 예.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들이 지금 내란 특검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선 늘 쿠데타, 비상대권, 계엄이라는 그 인식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미군의 개입과 미군의 어떤 계엄의 방해를 염두해 가지고 12.3으로 계획적으로 선포했다라고 보기엔 좀 전 어렵다고 보는 게, 일단 증거가 없습니다. 예.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 혹은 뭐 항공모함을 끌고 올 거다. 내가 이렇게 군사 쿠데타로 이 군부 정권을 정당화하면은 나에게 우호적인 나라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예. 지금 특검은 이제 아마 반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 김건희 씨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계엄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동기는 됐을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건희 씨를 부의제로로 언급하는 설도 많았고, 실제로 이제 이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보면 국정에도 뭔가 깊숙이 개입했던 정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엄에 영향이 정말 없었던 것이냐, 이 부분 아까 조 대표님도 더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초조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같이 사는 부인이 몰랐을 리는 없죠. 그러나 12월 3일 할 줄은 몰랐겠죠. 예.
그리고 점점 요새 드러나는 게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이건 사실상 공동 정권 정도가 아니라 권력만 보면은 오히려 김건희의 권력이 더 강했다 하는 걸 느끼게 하는 몇 가지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발표에서 청와대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예. 합참 국방부 그리고 관저 근방도 뭐 군인 관저가 많거든요. 군인 속으로 들어가서 병영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난 사실 의미 있게 봤어요. 아하.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은 윤석열 씨가 한 말인데 딱 그대로 너무나 군인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군대 안 간 사람이. 예. 그럼 누가 청와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요새 언론이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하도 말리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딱 가보니까 여기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해가지고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하루아침에 바뀌도록 한 사람으로 딱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씨거든요. 예. 그러면 김건희 씨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어제 특검의 논리대로 하면은 이번 비상계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역할은 배경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봐야죠. 뭐 미쳤냐 아무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하냐 본인이 생각한 계획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진술만 보면 진짜 김건희 여사는 몰랐던 것 같아요. 계엄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너 때문에 망했다. 네, 인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계획이 많았는데 라는 그 말이 되게 주목이 됩니다. 영부인이 가질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게 뭘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금거부기를 받는다든지 그림을 받는다든지 여기저기 국정에 개입했다는 흔적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까지 보장이 됐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청탁이나 로비 그리고 본인들이 가진 계획들을 계속해서 함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엄 때문에 자신의 뭔가 진로나 어떤 일정들이 중단됐다라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몰랐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나름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이 말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이 말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이든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야, 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을지도 우리가 추측과 짐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 그 너라고 했느냐 당신이라고 했느냐. 예. 너 때문에라고 뭐 보도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 발표는 너라고 했어요. 예, 예. 그 너라고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 부부끼리 너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 나이도 한참 아래인 저는 제 사람이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데 동갑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 하는데 차가 얼마 안 나면 이제 친구끼리 아니, 근데 문제는 너 야 편하게 대하는 건 밀실 안에서겠죠. 둘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직원들이 옆에 있는데 야 너 뭐 본인 때문에 근데 망쳤어. 그것을 약간 보완해주는 증언이 요새 중앙일보 윤석열 비록에서 나오는데요. 예. 2023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한 현직 장관, 당시의 현직 장관의 증언이에요.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 호텔에 장관들이 쭉 모였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김건희 씨가 나와서 장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양반은 내가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예. 경악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이것과 비슷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좀 낮추어 보는 듯한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대. 예, 많아요. 그것하고 어제 너 때문에 다 망했다는 거하고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서울의 소리 녹취에도 보면 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우 비하하는 말들이 비하하는 많이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 둘만 있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3자 기자라든지 직원들이 있을 때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대통령보다 위고
이 약간 모질한 사람을 내가 나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우월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바깥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좀 선관위 얘기인데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해서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고,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요원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를 준비해서 과천 선관위를 파견했다. 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더 강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는데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아님을 이미 국정원 등 많은 기관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이게 이제 특검의 판단인 거죠? 이게 아주 특이해요. 예. 그죠? 이 판단이.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국민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랬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가서 아주 저명한 목사들도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야 전 국민의 약 30%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고 보수의 50%가 넘어가고 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예. 그러니까 반민주적 행위를 한 것이 뻔히 알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게 어제 이 짤막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게. 예. 민족사적 범죄를 저지른 거죠. 예.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한국 사람을 가장 바보로 만들어버린. 예. 부정선거가 사실 아닌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저는 이것보다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국정원들이나 기관들이 보고를 했지만 있지 않았다. 대통령은 부인했다. 사실 이게 되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노상원 씨가 2024년 11월 달에 상록수 롯데리아에서 정보사령관과 함께 나눴었던 그 녹취 대화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족치면 뭐 나온다. 부정선거는 확인하면 다 나올 거다. 야구방망이 준비해. 라고 하는 게 그 야구방망이가 여기서 나오는 야구방망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이 국가공직기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지만 대통령은 부정한다. 아마 그 판단이었던 거지 이미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었다면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강한 대통령 자리에서 뭘 자기가 직접 수사를 우선 지시했어야지. 네. 이런 국가 대역죄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걸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리고 비상계엄 편날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문에도 부정선거 없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예. 며칠 뒤에 숨겨놨다가 예.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도 안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마도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는 이건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구조를 계엄의 논리 만들려고 구조를 한 만들기 것이고. 위해서. 그리고 그런 논리 구조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 맹신에 대해서 논리적인 우리가 그걸 해석하려 들면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국정원과 선관위에서 사실 확인을 해도 자료가 눈앞에 있어도 믿지를 않았던 거죠. 아니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겠지만 유튜브에서 투표용지가 살짝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그 장면만 보고 이거 봐라. 문제가 있는 거다. 당신들은 못 믿겠다. 선관위는 뭐 중국이 장악했다라고 믿는 대로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계엄에 이르는 과정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느냐.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싶었지. 그렇죠. 예. 확증 편향이죠. 그렇죠. 예, 본인이 믿고 싶은 거 믿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 특검이 규명의 결국에 산더미다. 2차 특검을 해야 된다. 2차 종합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긴 사무총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개월 특검했고 예. 또 검사 파견된 검사 수만 114명에 달하고 동원된 이제 수사관만 지금 600명 정도 달해서 사실상 역대 최대 메머드급의 특검이었던 건 맞잖아요. 예. 여기서 6개월 더 연장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사정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는 멈춰서는 안 돼요. 경찰에 넘겨가지고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사들,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청은 폐지되지만 검사들을 다시 투입해가지고 특검을 또 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한 통계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검찰의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처리하지 못했던 장기 미제 사건이 2025년 7월달 기준으로 2만 8천 건, 2만 8천 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원래 2020년 1만 건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검의 검사 파견과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민생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과 이 정해진 국수본이라든지 정해진 수사기관에 이걸 맡기고 특검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 대표님. 2차 특검. 특검을 하려면 다른 특검을 해야지.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지. 그러니까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을 하고 동시에 그 특검하는 범위 안에 예. 민중기 특검이 왜 지난 8월에 이 로비 또는 이 금품 제공 진술을 받고도 묵혔느냐. 언론 보도가 있을 때까지 묵혔느냐에 대한 특검은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하면 되는 거고 제2특검 내란 특검은 이제 더 할 거 없고 그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더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해병 상병 그건 뭐 끝난 거고 하니까 특검을 하려면 굳이 하려면은 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진했던 우리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자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과 1국정조사, 2특 1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긴밀한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하여 조만간 공식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자, 일단은 통일교 특검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 힘을 합칩니까? 특검은 저희가 먼저 제안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발의한 네. 특검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예. 추천 권한을 국민의힘이 전부 다 추천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예, 예. 이러면 특검 연대가 불가능하죠. 왜 그 내란 특검과 계엄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뺀 이유는 어쨌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때문에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도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때문에 구속된 사람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정당이 이 특검을 추천하면 과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걸 받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추천 권한을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고집하면은 저희는 특검 연대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17일 오전 내일이죠.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논의를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자, 뭔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아마도 이제 개혁신당에서 얘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가지면 안 되죠. 예. 아니 당사자 로비 당사자입니까, 그죠?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죠. 예.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지금 떠오르는 이름 중에서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뻔히 이거 이래도 안 된다는 거 다 미리 짐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청래 대표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 드루킹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단식하는데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너무 크니까 아하. 단식을 국민의힘 지도부 한 10명이 하고 그중에 5명 정도는 병원에 실려가고 그중에 한 사람은 중태에 빠지고 하는 사태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특검을 그렇죠. 아니 이 장동혁 대표는 말만 하면은 목숨 걸고 지금 하겠다고 목숨 한번 걸어 봐야 민심이 통할 것이고
아니 제일 얌전했던 황교안 전 대표도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때는 삭발하죠.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시절에 그 음동설 안에 삭발하고. 한 열흘 동안 예. 텐트 치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 10분의 1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황교안 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특검법 통과되려면 일단 현재 의석 구조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뭐랄까요, 압박을 받으려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특검법안을 만들고 또 국민적 지지를 크게 얻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전혀 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명분이라도 우리가 가져가자라는 예. 건데 예.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의힘이 추출하는 특별검사는 당연히 이거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떠먹여주는 것과 좀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특검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경찰청에게 이 관련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해서 자료를 잘 안 준답니다. 반밖에 안 주고 있고 나머지는 예. 뭐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검찰청도 폐지가 되고 또 항소포기 이슈 때도 봤듯이 어쨌든 집권 여당한테 쓴소리를 했었던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강등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행안부 소속의 경찰이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데 그럴 거라면 어차피 의석 구조상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니까 거부하지 못하게끔 명분이라도 가져가자.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 개혁신당이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의석수로 받쳐줘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받은 건데 갑자기 뭔가 뜻이 바뀌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이 특검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지금 통일교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국민의힘 인사들에서 유리하게 특검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이 통일교 게이트가 되는데 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연루가 된 것 같고 무엇보다 뭐 금품이 오갔다기보다도 이 통일교 행사에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아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일단은 옥석을 가릴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일교 행사에 가서 축사하고 한 것 가지고 예. 그걸 무슨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통일교가 무슨 신도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득표를 노리는 정치인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부가 물고기 많은 의장이 안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예. 물고기 그래서- 종교 따라서 또 물고기를 차별할 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종교단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표수 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면은 많이 걸려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돈까지 주면은.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통일교 돈은 받아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통일교가 수사 대상이 되겠느냐? 그리고 나만 받았겠느냐? 골고루 받았겠지. 돈도 엄청 많은 종교이기 그렇죠. 때문에 재벌이잖아요, 네. 사실은. 기업이 뭐 3조 엄청 원을 많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개인 재산이. 음. 이 통일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방식이 사실 교인을 많이 포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대북 사업, 부동산, 건설 사업 이런 것들에 손을 많이 뻗쳤습니다. 예. 지자체 의원을 해보면 한 번쯤은 통일교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노른자 땅에 토지 대장을 띄워봐도 생각보다 통일교 소유의 부지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건설 사업을 성공해내기 위해서라도 권한이 있는 것에 로비를 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일반적인 어떤 사업 확장의 방식이었는데 예. 여야 중앙 정치인 할 것뿐 아니라 전 지자체 의원들이나 단체장들도 상당히 많이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는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부산 지역 그 전현직 시장들이 이 통일교와 관련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 출마 유력한 전재수 의원 이분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이분은 이제 수사 대상이 됐고 박형진 부산시장도 통일교 두 차례 영상 축사를 보냈다. 서병수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 얘기도 나오고 한일 해저 터널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일본이랑 가깝기 때문에 부산이 좀 통일교의 순조가 많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 통일교가 내년 부산시장에 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일단 전제 아주 유력했던 예. 여론조사를 해도 상당히 어떤 데는 이기는 것으로도 전재수 전 나오던 장관. 예. 그분이 출마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이에 수사해가지고 예컨대 기소됐을 경우에 그럼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선거 다 지나가고 예. 일견 박영준 현 시장이 유리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엄청 또 나올란 출사표를 사람들이 예. 많이 생길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이게 축사를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하는데 여기 항상 이게 해저 터널 이야기가 이거 나온 지가 오래됩니다. 그렇죠. 몇십 년 됐는데 이게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현성이 없어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장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 저 환단고기하고 비슷한데 아니 그게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뭐 서울까지 연결된다 해서 저 사람들이 생각은 북한을 지나가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떤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던져 놓으면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됐던 많은 전현직 고관들도 전직 고관들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들어붙어 하는데 하여튼 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은 가공할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뭐 미국에도 그러네요. 워싱턴에 그 신문사 하나 있잖아요. 워싱턴 타임스라고. 타임즈. 예. 예. 그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 요새는 좀 약해졌지만. 한일 해저 터널이 사실 그 전재수 의원은 반대했다고 하고 또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좀 긍정적으로 화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그래서 통일교가 시도한 것은 아닐까 로비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한테 계속 이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부산에 공을 들였던 것도 사실이고 악재는 악재인데 근데 과연 이제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짜 민주당의 핵심적인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인가? 계엄 정권에 대한 그 심판을 뛰어넘을 정도의 악재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구체적인 증거와 문자와 윤여고 본부장의 아내의 그 구체적인 사진까지 나온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은 지금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때 뭐 대한민국 유권자잖아요. 부산 유권자도.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도 연루되어 있는데 민주당도 연루되어 있네. 라고 생각할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과연 민주당이 정말 이 통일교 연루됐으니까 찍지 말아야지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계기일까라는 점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임명이 됐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당의 또 중요한 소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오늘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감사교가 나오죠.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어요. 당원권 정지 2년. 그리고 이제 오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결론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그러한 감사라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조 대표님. 예.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했다는 발언은 예. 거의 다 한국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꼭 해야 할 발언이에요. 그렇죠. 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전 최고위원이고 그전에는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언론인이었고 예. 그분의 말은 팩트가 틀린 게 없어요. 예. 또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 비판 대상이 장동혁 대표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냐가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치인이 그가 누구든 비판 안 하면은 비겁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걸 그럼 비판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을 만나고 와서 윤석열과 하나가 되어서 싸우자 하는 걸 비판 안 해야 됩니까? 주로 김종혁 씨가 비판한 것은 그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예. 지금 여기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이호선 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이죠. 이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거든요. 예.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누구를 징계하냐? 아니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단속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당원이시면 징계 아니 대상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호선 교수란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이거 있습니까?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과 손절해야 산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계엄을 정당하다고 표현한 분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해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 집회에 몇 번이나 나가가지고 연사 발언을 했었던 분이라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누구보다 배척시켜야 되는 진짜 그렇지. 당의 쇄신을 그렇죠. 위해서라면 배척시켜야 되는 사람을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를 지금 쥐어준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 최고를 포함한 그 비주류인 사람들을 좀 축출해내겠다라는 건데 아니 뭐 좋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이 2달 전이고 가장 민감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예. 이 의도가 뻔하다 이거죠. 의도가 보인다. 왜 이럴 투명하다. 왜 이럴 때 이런 걸 아느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번 지금 성과를 올리면서 잘 사고 있을 때마다 찬물 끼얹잖아요. 이제 그것은 주 타겟이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주적을 한동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는 장동혁의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장동혁의 국민의힘이다. 아니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장동혁 체제로 해가지고 정청래 민주당의 과속 폭주를 막지 못하도록 브레이크가 아주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윤석열, 장동혁 두 윤석열 세력, 어게인 세력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치는 결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호선 위원장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센 발언이죠. 그게 뭐 성경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이런 저는 이게 말을 이런 굳이 그래서 좀 기독교인들이 저는 근데 출애굽기 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연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뭐 기본을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아닙니다 사실은. 결국 그에 근데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뭘 하나 올리네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죽일 없다. 수는 없어요. 예. 지금 돌이 또 유행인데. 아니, 물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상 당원 게시판 문제는 계속해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예. 언젠가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 측근들까지 그 말과 방송의 어떤 멘트까지 꼬투리 잡아가면서 특히나 예. 당무감사위원장이 저런 어떤 좀 적극적, 그러니까 과격하고 잔인한 말까지 해가면서 뭔가 당내의 어떤 진짜 비리와 부정을 온전하게 외과 수술하는 것처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쪽 계파를 축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예. 이 피해가 결국 당으로 온다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축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 그게 이준석 대표 측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만 싹 도려내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의 피해가고 그 선거의 패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반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뭡니까? 이 국민소통위원장인가? 특별위원장 김민수 최고위원. 이건 국민소통위원장이 아니고 극우소통위원장 아닙니까? 아니 그분하고 소통할 사람이 예. 그분 말고 누가 있습니까? 맨정신간인 사람들이 소통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국민의힘에 그 뭐 주호영, 윤한홍 비중 있는 분들이 요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인사를 어떻게 허용하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말도 아닌 자기 부정적 반민주적 인사를 하면은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냥 예. 이 9월 이호선 교수를 임명한 게 지난 9월인데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칼자루를 지금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쥐어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자생 능력이 없다. 아하. 역시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절망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다. 네. 자생 능력이 없다. 이런 것까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정당이면은 이건 정당이 아니고 패거리로 봐야 되는데 아니 멀쩡한 사람 아마 107명 중에 제 생각은 100명 정도는 맨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수의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게 결국은 전체 지방선거판을 완전히 보수 괴멸로 몰아가고 그러나 이들은 자기 목만 지키려고 할 거예요. 장동혁 여기
뭡니까 이분은 김민수, 이호선 이런 분은 거기에 먼저 가려고 그러겠죠. 김민수 후보의 경우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에서 분당 을이라는 매우 좋은 지역구에 단독 공천을 받았었어요. 거기가 이제 분당의 강남 같은 곳입니다. 예. 웬만하면 떨어져서는 떨어질 수 없는 곳인데 예. 그런데도 정당 득표율보다 비슷하게 받았거나 더 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네. 예. 그래서 수도권 그 분당이라는 좋은 지역구에서 처음 뺏겼던 그 전례를 만든 사람이 사실 이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조를 바꾼다거나 당에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윤한홍 의원과 권영진 의원과 그 당내 중진 의원들의 자성 섞인 그 말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잡음이다라고 말까지 표현해요. 원외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예. 결국 이제 당이 자꾸 당의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가져온다거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막는 사람이 지금 김민수 최고와 장동혁 지도부의 지금 기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부르냐 하면은 우선 한동훈 전 대표의 처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지.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탈당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도와줄 만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 비판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면으로 장동혁 체제와 싸우든지 예. 아니면은 역할을 안 하든지 그렇게 될 텐데 어느 쪽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장동혁 100만 당원 양병설이 현실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18만 명이 늘어서 100만 명의 당원이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의미 있는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를 봐도 우상향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평가를 받는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왜일까? 선거 목전에 있거든요. 지방선거. 선거 목전이면 총선보다 후보자들이 많고 그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천 점수 중에 얼마나 많은 당원을 가입시키느냐가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도 사실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50명, 100명이라는 할당을 받은 적도 있었었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경선 후보자들의 당원 가입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기가 지금 12월 달, 11월 달 요 지금 그 사이에서 이렇게 100만 정도, 18만 정도 늘었다고 한다면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따지면 뭐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당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2월 달 정도로 고려해 봤을 때 11, 12, 1, 2 뭐 이 정도 딱 요 시기에 당원 가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10일부터 과연 그럼 장동혁 대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3주 후에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조 대표님은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그래도 뭔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이후에 뭔가 달라질 마음을 가진 것이냐. 절대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달라지고 예. 저는 7대 3으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라지든지 달라지지 않으면 뭐 비대비 체제로 가가지고 임하든지 아니면 지금식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선거 때 폭망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선거에서 폭망하는 비중을 70% 달라질 걸 30% 봤는데 지금 예. 9대 1로 봐야 되겠어요. 10%. 예. 예. 그만큼 이 비율이 낮아졌고 뭐 지금 국민의힘 이건 국민의힘이란 정체성의 문제인데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고 현재는 확실한 게 국민의 짐이 된 거거든요. 예. 조금 더 나가면 국민의 적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국민의 적이 될 수 국민의힘은 있다. 브랜드로서의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니 지금 계엄 옹호당의 부정선거당 아닙니까? 이 당의 실체가. 예. 그런데 겉으로는 국민의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순, 본질과 간판의 괴리 이게 오래 못 가고 그게 결국 이번 지방선거로서 확실하게 자폭하든지 기적적으로 다시 기사회생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부산시장 선거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출마 금지 공천 원칙을 세우셨는데 네. 이응, 지읒, 미음. 인절미. 인절미 맞아요? 댓글에 다양한 게 많이 또 인절미?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 그걸 또 말씀하신 게 우리 이긴 사무총장이어서 맞아요, 지금 이제 맞아요. SNS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인절미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뭐 인절미, 이응, 지읒, 미음인데 음주장과자나 중대범죄 그리고 막말 이런 후보들 이제 좀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기준을 세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양 당과 다르게 젊은 후보들 많이 수혈이 됐을 때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기탁금을 빵원. 일단 안 받는다. 기탁금을 안 받. 받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지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에 뭐 이런 거 출력 별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만 많이 하고. 그래서 기초의원 선거를 할 때 제가 썼던 돈, 보전 받은 돈을 다 포함하면 제가 500만 원으로 선거 당선됐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예. 이런 걸 조금 더 AI로 대체를 한다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때 젊은 후보들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 사실 가장 걸리는 게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좀 갖고 하고 있어서 그 기조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말씀을 이렇게 올린 거죠. 예. 반응이 좀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출마 의사를 타진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많아요. 오. 특히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3인 선거구제, 그러니까 어쨌든 중대 선거구제가 있는 거니까 1인 선거구제가 아니라 예. 2인 이상 선거구제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선이 되게 쉬운 지역이 없죠, 거의. 예. 많지 않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당의 정치에 신물이 나서 실패해도 의미 있는 실패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될 때 좋은 시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응지읒 미음은 인절입니다. 이당저당 기웃거리지 않고 정치개혁 한 길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거. 이응, 지읒, 미음. 예. 알겠습니다. 네. 누구의 저격수라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도 개혁신당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요새 이준석 대표가 조용하지 하는 이야기라고. 왜 그렇죠? 왜 조용합니까?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리고 무릎을 움츠린 것은 더 높이 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도 짜고 숙고 내부에서 중입니까?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 숙고 중이세요? 그건 아니고. 갑자기 너무 크게 웃으시네. 그건 허를 아니고요. 찔렸구나. 그건 아닙니다. 허를 찔린 듯한.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한데 예. 어쨌든 선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곧 공개적으로 행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본 더 락커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 대표님, 이긴 사무처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